소득공제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주택 관련된 공제인데요. 일단 이제 주택 관련된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전세로 들어간 경우 하나와 네. 그리고 이제 집을 사서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가 내가 이제 전세 보증금,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받으셨을 때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내가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금액의 이제 40%까지 이제 소득공제가 되고 이 연간 한도 400만 원입니다.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네. 거기서 상환하는 금액의 40%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자만 되는 게 아니라 원금도 포함이 돼서 원금까지 갚으면 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같이 네. 40%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이제 40% 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를 해주고 이 연간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혹시 리차드도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저는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만 되나요?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시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 항목에 아쉽지만 적용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간 한도가 400만 원까지니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내가 집을 샀을 때 이제 장기 주택 관련 이제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담대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달리 원금은 포함이 안 되고요. 내가 실제로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상환 기간이 15년이 넘냐 15년이요? 네, 넘지 않느냐에 네. 따라서 공제의 한도가 좀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15년이 넘었을 때 또 금리로 대출을 받았느냐, 주담대를 네. 아니면 변동금리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표로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 보시면 이제 내가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그리고 고정금리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제 한도가 연간 이제 2천만 원. 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받았다라고 하면 200만 원이 적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 기간이 이제 10년 넘고 15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간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이제 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7천만 원? 네, 2024년부터 이 금액이 연간 3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100만 원 풀로 넣었다라고 하면 1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단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전세자금 받은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400이요? 네, 연간 400만 원.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단하신데요. 그 연간 400만 원과 이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그 합산해서 400만 원까지 한도가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세 관련해가지고 원리금 공제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되는 거 하나,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이 무주택 세대주가 공통점이에요. 맞아요. 이거 먼저 정의를 좀 해볼까요? 무주택 네. 세대주라고 하면은 일단 집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네. 무주택 세대주 맞죠? 네. 일단 집이 없어야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내가 집에 삽니다. 우리 네. 부모님 아빠 명의로 된 집에 살아요. 근데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원이기 때문에 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은 결국에 세금 최대로 다 절세할 수 있는 게 12만 원. 12만 원. 네,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실비보험, 암보험, 뭐 수술비. 내가 아팠을 때 뭔가 보장을 해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료 1년 동안 총 납입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이거 다 했을 때 12%. 12%. 그럼 100만 원은 10이니까 12만 원이 최대인 거죠. 이거는 뭐 자동으로 다 적용되니까 본인이 내가 보험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12%가 아니라 15%. 15%. 네, 그러니까 15만 원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12만 원에서부터 한 15만 원 정도 보장성 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내주는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면은 아까 인적공제. 맞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는 보험료도
가족이니까요. 네, 근데 100만 원 한도에서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이거는 의료비 했을 때 세액공제 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안경 맞죠? 맞아요. 네, 안경 컨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랑 그 네, 안경, 네. 네, 거기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건데 총 급여의 3%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네네. 3%보다 안 쓰면은 아예 거기 숫자가 안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공제율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한 700만 원까지 해서 3%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700만 원이 한도. 네네.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본인만. 대학원은 본인. 자녀는 안 되는 거죠. 네. 본인까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수능 응시료들 이런 것들도 되고.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맞아요. 그리고 교복 구입비 연간 50만 원 한도. 50만 원. 체험학습비 연간 30만 원 한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세액공제들이 된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이제 소득공제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면 심플합니다. 일단은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일단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7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연간 한도가 250만 원. 250. 네,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간 한도가 3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총 급여의 일단 25%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총 급여가 1억이다 라고 하면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일단은 2,50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부터 네.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5% 공제를 해주고 15%. 네,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의 2배인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사실은 신용카드 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 받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지 않고 신용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거를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내가 한번 체크를 해서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똑같이 내가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네.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었다면 일부러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라면 이 금액을 한도로 다 적용을 받았을 텐데 이거를 신용카드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도가 15%밖에 적용이 안 돼서 이 적용 그 금액을 다 못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액공제인데요. 기부금 그리고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네. 설명드릴게요. 우선 일단 월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월세 세액공제도 주거 안정이 목표예요. 그 전에 이제 소득공제도 전세대출 뭐 주담대에 나왔었는데 네. 월세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얘도 이제 급여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급여가 5,500부터 8,000이다. 이 사이면은 15%. 5,500부터 8,000. 네. 15%. 그리고 5,500 이하다. 그럼 이제 덜 버네 해서 17%. 이렇게 해줘요. 근데 연간 월세 납입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거든요. 그 한도가. 연간이요? 5,500 이상, 8,000 이하는 15%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연간 월세를 1,000만 원 냈어요. 네네. 그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000에 150 이렇게 하는 거죠. 1,000에 15%니까 150. 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1,000에 15%. 네, 그리고 5,500 이하면 17%였으니까 1,000만 원에 17% 1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또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내 연간 소득이 8,000이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주택 규모 국민 9평이라고 하죠. 85제곱미터 이거 이하여야 되고 기준시가가 4억 이하여야 돼요. 기준시가 4억 이하이고 9평 이하여야 되고 기준시가 이제 좀 더 높게 보면 돈도 잘 버는데 이거 받아야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춰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오케이 되고 고시원도 포함이 돼요. 고시원이요? 네. 고시원이랑 주거용 오피스텔 내가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세 말씀드렸고 기부금 세액공제 하는데 기부 하시나요 좀? 한 번씩 로또 삽니다. 나라 세금 기부하시는 거죠? 아니 세금이 아니라 로또 사면 40%가 뭐 기부된다고 써 있던데요? 따로 기부는 안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종교 기부금 이제 종교 교회를 기부. 다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부금들도 있고 가장 최근에 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라고 해서 지역마다 특산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기부를 하면은 특산물들을 이렇게 내가 좀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최대한 이제 뭐 많이들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거 뭐 고향 지자체가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죠. 근데 막 문자 같은 것도 오고 저한테 기부하러. 고향사랑 뭐 이거 계룡에다가. 뭐 이런 거 하시면 이제 고향을 위한 발전도 되면서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좋은 놈이죠. 네, 어쨌든 고향사랑 기부는 1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10만 원 내면 10만 원 세공제 받고 플러스 뭔가 이제 물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도 있고 일반 기부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종교단체 아니면은 뭐 정치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뭐 1,000만 원 이하면 뭐 15%, 뭐 1,000만 원 초과하면 3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금 좀 덜 내고 싶어 해서 여기다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헌금도 기부금이죠. 그죠. 교회에 교회에다 헌금 내고 그것도 영수증 필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입장으로서 그거는 이제 해당 그 교회에 요청을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리차드께서는 소득공제를 대변하셨지만 네. 굳이 따지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우리한테 조금 더 편의하고 뭐가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나오고 내가 더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얼마든지 내가 소득에 따라서 이 소득금의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을 받으면 그만큼 세금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소득공제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소득공제는 좋은 건 맞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공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소득공제파로서 소득공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는데요? 소득공제가 더 좋다는데요? 그 좀 약간 실효성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세액공제가 조금 더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한도가 높고 좀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신에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그죠. 소득공제 쪽에 있고. 그쵸. 이제 세액공제 쪽은 내가 조금 찾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도가 낮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소득공제 쪽이 또 마찬가지로 좋은 게 있겠지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또 전문가분들께서 한 가지씩 맡아서 해주신 거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둘 다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리차드가 말씀해주신 소득공제 요건들을 모두 공제한 다음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나오는 세금에서 모주님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나가는 형태인데 이게 사람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 각자 개인 것들 한 번쯤 꺼내 보셔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